벤저민 프랭클린은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의 불행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후에 아무 대비 없이 맞이하면 평생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병원비 한 장 앞에서 무너집니다. 고독과 가난, 질병은 무자비하게 노인을 덮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비극을 막아줄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준비만 해도 지옥 같은 노후가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젠가 그 끔찍한 함정에 빠져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내 집 한 채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집이 없다는 건 단순히 비를 피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집에 기대 살며 매달 월세 걱정을 해야 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집이 없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잔인한 고통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집 한 채가 노후를 어떻게 갈라놓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4세 김정숙 씨는 평생 전세살이를 전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생각보다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가 더 급했습니다. 언젠간 집값이 내려가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인생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이 연금보다 많아지자 병원비는 아예 포기해야 했습니다. 무릎이 퉁퉁 붓고 허리가 휘어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몇 년 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가달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더 비참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고시원으로 밀려났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서 남은 노후를 버티는 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집이 없다는 건 곧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이명자 씨는 젊었을 때 허름한 아파트 한 채를 어렵게 장만했습니다. 당시 생활은 빠듯했고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늘 빚에 쫓겼습니다. 하지만 집은 무조건 가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 후 연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기 집이 있으니 매달 고정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언제든 편안히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집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고시원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집 한 채가 준 안도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집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이 말은 더더욱 진실로 다가옵니다. 집이 없는 노인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신세가 되고 결국 남의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 집이 있다는 건 단순한 자산을 넘어 나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집이 없다는 건 곧 가난과 다름없습니다. 간디는 가난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집에 살며 눈치 보고 나이 들어 병든 몸으로 이사 다니는 것, 그것은 돈 없는 가난보다도 더 잔혹한 폭력입니다. 집이 없는 노인은 존엄을 잃고 결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생존장치이자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방 무너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월세가 치솟으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반대로 내 집이 있으면 비록 낡고 작은 집이라도 최소한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차이가 노후의 행복을 갈라놓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집 한 채는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아무리 낡아도 아무리 작아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어야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노후는 지옥이고 집이 있는 노후는 천국입니다. 오늘도 그 진실은 냉혹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위기 때 도와줄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면 노후는 곧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78세 김연자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본인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삶은 무너졌습니다.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그는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외면했고 자식들조차 우린 여유가 없다며 돌아섰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며 버티게 됐습니다. 안전망 하나 없다는 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순식간에 빈곤과 고립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반대로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정수 씨는 위기 앞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지역 사회단체와 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노인 의료지원 제도와 긴급복지 제도를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 안전망이 빛을 발했습니다. 동네 복지 담당자가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사회적 지원을 통해 수술비 일부가 지원됐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교대로 병문안을 와주었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병원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잡아준 사회적 안전망 덕분이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사회의 진정한 시험대는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사회적 안전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안전망이 없는 노인은 병들면 곧 버려지고 가난해지면 곧 고립됩니다. 하지만 안전망을 가진 노인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혼자가 아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웃의 도움, 지역 복지 서비스, 작은 모임과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거대한 그물망이 되어 나를 지켜줍니다. 노년의 삶은 고립될수록 잔혹해지고 연결될수록 단단해집니다. 그 연결이 곧 안전망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강한 체력이나 두둑한 통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 순간 나를 도와줄 사회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립니다. 작은 복지 혜택 하나가 생명을 구하고 이웃의 손길 하나가 고독을 막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삶은 언제든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혼자 살 힘만 기르는 게 아닙니다. 위기 때 나를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노후는 너무도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당히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든든한 긴급 자금 통장입니다. 노후는 예측 불가능한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오늘은 멀쩡하던 몸이 내일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 아무 일 없던 집이 다음 날이면 화재나 수리비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 자금이 없다면 단 한순간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최영희 씨는 은퇴 후 그럭저럭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가족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돈이 없던 최 씨는 급히 지인들에게 빌려야 했고 심지어 손주 대학 등록금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재활치료비는 계속 들어갔고 결국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병든 몸과 빚뿐이었습니다. 긴급 자금이 없다는 건 이렇게 잔인한 몰락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대전의 75세 박인수 씨는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용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후에 무슨 저축이냐, 그냥 쓰고 즐겨라라며 웃었지만 박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준비된 긴급자금 통장을 바로 열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 덕분에 병원비를 바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 문제로 가족 갈등도 없었고 아내는 제때 수술을 받아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 이 통장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긴급 자금 유무가 삶과 죽음을 가른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돈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돈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 자금이 없으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삶은 무너집니다. 병원비, 수리비, 갑작스러운 사고 비용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면 그때부터 노후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집니다. 긴급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는 마지막 숨구멍입니다. 연금이나 저축이 있어도 목돈을 당장 꺼낼 수 있는 통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야말로 진짜 안전망입니다. 작은 병원비조차 감당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작 몇백만 원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목숨이 돈이 없어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긴급 자금 통장은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자식에게 죄책감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위기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작게라도 꾸준히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수리비로, 생활비로 언제든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큰 욕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자랑할 부동산이나 화려한 통장이 아니라 위기 순간 바로 꺼낼 수 있는 든든한 긴급 자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언제든 노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고독을 달래줄 작은 모임입니다. 노후의 가장 끔찍한 적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말 한마디 섞을 사람이 없는 하루, 방문을 열어도 맞아주는 이가 없는 집, 결국 사람은 고립 속에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작은 모임 하나가 이 지독한 고독을 막아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장순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둔 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뛰었지만 대부분 광고 문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쓰러졌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응급실로 실려간 뒤에도 혼자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병실을 지켜주는 이 한 명 없었고 돌아온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약에 의존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모임 하나만 있었다면 달라졌을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7세 이정희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면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생일을 챙겨주는 작은 가족 같은 존재들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 허리 통증으로 입원했을 때도 모임 사람들은 교대로 병실을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고 병원비까지 조금씩 보태줬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 모임이 없었다면 나도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같은 조건이었지만 작은 모임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관계가 끊어진 노인은 이미 절반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작은 모임이 없다면 고독은 사람을 서서히 파괴하는 망치가 됩니다. 정신은 무너지고 몸은 병들고 결국 고독사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이야기가 됩니다. 작은 모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아무 말이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사람들, 그 유대가 고독의 칼날을 막아줍니다. 아무리 연금이 많고 집이 있어도 작은 모임 하나 없으면 노년은 고통스러운 독방과 다름없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창한 준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재산도 화려한 인간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작은 모임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독은 잔인한 적이지만 작은 모임은 그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노후를 어떻게 살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혼자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작은 모임 속에서 다시 살아갈 것인지.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한 작은 모임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낙상을 막는 실내 안전 환경입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작은 미끄러짐이 노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뇌출혈, 골절, 평생 침대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집은 안전해야 하지만 방심하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80세 이은자 씨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잠깐 넘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골반이 부러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고 재활치료는 끝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몇 초의 실수가 평생의 감옥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식들도 돌보지 못했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져 하루하루를 누워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안전 손잡이 하나,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가 없었던 것이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76세 최문호 씨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는 집안 모든 구석을 안전하게 바꿔두었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고 계단과 거실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침대 옆에도 작은 손잡이를 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돈 낭비한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으로 휘청거렸지만 벽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대비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잡이들이 내 생명줄이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안전은 모든 번영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에 절대적으로 들어맞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지키려 아무리 애써도 집안이 위험하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재앙입니다. 집은 쉼터가 아니라 지뢰밭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선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카펫 끝이 들려있고 어두운 조명이 방치된 집. 이곳은 안전한 노후의 공간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설마 내가 넘어지겠어 라며 방심하다가 결국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뜹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낙상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뼈는 잘 붙지 않고 근육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결국 침대에 눕는 순간 자율적인 삶은 끝납니다. 낙상을 막는 실내 안전 환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화장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밝은 조명, 정리된 바닥. 사소해 보이는 이 준비들이 목숨을 지키는 방패막이 됩니다. 준비된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집은 서서히 나를 파괴하는 덫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은 크고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하지 않는 순간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안전 환경을 만든다는 건 내 남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작은 비용을 들여 집을 안전하게 바꾸느냐,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눈물로 후회하느냐.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집을 점검해야 합니다. 낙상을 막는 실내 안전 환경,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6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재산을 지켜줄 법률 지식입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을 법을 몰라 빼앗기는 순간 평생의 땀과 희생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법을 모르는 노인은 호구가 되고 아는 노인은 주인이 됩니다. 서울 강북구의 81세 김선자 씨는 아들 부탁으로 집을 아들의 이름으로 명예 이전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다 돌려줄게라는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집은 은행에 압류당했습니다. 김 씨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난 뒤 월세방으로 옮겨 다니며 연명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 지식 하나만 있었다면 아들에게 증여 대신 임대차 계약이나 신탁을 활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지 때문에 평생 재산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의 77세 이종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고 유언장과 재산관리 계약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어느 누구도 그의 집과 땅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사기를 시도한 디스턴트 친척이 있었지만 법적 장치가 완벽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법을 아는 게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다. 같은 나이, 같은 자산이었지만 법률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갈랐습니다. 로마 정치가 키케로는 법을 모른다는 것은 곧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법률 지식은 자유를 지키는 갑옷입니다. 법을 모르면 자식에게, 친척에게,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속수무책으로 재산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법을 알면 그 어떤 유혹과 협박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재산은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존엄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법을 몰라 사기에 휘말리고 잘못된 계약에 도장 하나 잘못 찍는 순간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과 땅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반대로 법적 장치를 해둔 사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노린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서류 한 장으로 평생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며 방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수많은 노인들이 눈앞에서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방심은 곧 파멸입니다. 법률 지식은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상속, 증여, 계약의 의미만 알아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작은 유언장 하나, 간단한 계약 조항 하나가 노후의 운명을 바꿉니다. 법은 차갑지만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방패가 됩니다. 재산을 지켜줄 법률 지식,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박선희 씨는 이제 형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유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간병한 건 그녀였지만 상속 자리에서 동생이 서류를 내밀며 내 몫은 반드시 챙긴다라고 말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피부치라는 말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혈육이라는 울타리는 사라지고 남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벽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상처를 겪은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6가지 이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가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동생네 집에 한번 모이자고 했더니 올케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은 좁고 불편해서 손님 맡기 힘들다고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을 찌릅니다. 어릴 땐 같은 반찬으로 밥을 나눠 먹고 장난감 하나를 돌려 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안정된 연금으로 여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약국 계산대 앞에서 손을 벌벌 떨며 가격을 걱정합니다. 이 차이가 깊어질수록 만나면 대화는 겉돌고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명품 옷을 걸치고 다른 이는 재래시장에서 흥정한 옷을 입습니다. 눈빛 속엔 서로 다른 삶의 무게가 비쳐 결국 감정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아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수입과 지출, 자식들의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말끝마다 불편함이 스며듭니다. 잘 사는 쪽은 올해는 세금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툭 내뱉지만 듣는 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세금 낼 돈이라도 있지, 난 병원비가 없어 불안한데.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곧 서운함으로 번지고 마음의 벽을 두텁게 쌓아갑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강인숙 씨는 둘째 오빠와 8년째 왕래가 없습니다. 둘째 오빠는 젊을 때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했고 지금은 상가 건물 월세로 풍족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강 씨는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평생 일했고 지금도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명절 모임 때마다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오빠네 식탁에는 수입 과일과 고급 와인이 오르고 대화는 늘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딸이 외제차를 샀다더라 같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웃으며 듣는 척했지만 마음속엔 차가운 벽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설날 오빠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넌 아직도 전세야? 준비 좀 더 했어야지. 그 말에 강 씨는 더는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형제라도 내 삶을 깎아내리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경제적 차이는 표정과 말투에 배어 나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집, 입는 옷, 자식 이야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 차이를 반복해 마주하다 보면 만남 자체가 괴로워집니다. 굳이 내 초라한 현실을 드러내야 하나, 그 자리에 가면 또 상처받겠지라는 생각이 들며 연락을 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감정의 서열을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쪽은 자신도 모르게 충고자의 위치에 서고 없는 쪽은 모멸감을 견뎌야 합니다. 그때 집이라도 샀어야지, 조금 더 벌었으면 편했을 텐데라는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 않고 상처와 모욕으로 남습니다.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눴어도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돈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피보다 진한 건 현실의 격차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지 않고 더 벌어집니다. 결국 경제적 차이는 대화를 끊고 만남을 줄이며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가 돈 앞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 그것이 노년의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가장 냉혹한 이유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남긴 돈은 유산이 아니라 끝내 서로를 갈라놓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내가 간병한 건 내 선택이잖아. 엄마가 내게 주신다고 했던 땅 다들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평생의 정이 무너질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변해버립니다.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더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받냐고 억울해하고 다른 이는 법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며 냉정해집니다. 특히 간병을 도맡은 사람은 배신감이 깊습니다. 오랜 세월 병원비를 감당하고 돌봄에 지친 그 희생을 다른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내가 자식으로서 한도리일 뿐이라며 무시합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 없는 이들이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순간 남보다 더 지독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충청도 천안에 사는 75세 오정숙 씨도 같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8년간 간병을 맡았던 건 50분이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는 오 씨가 부담했습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조차 포기했지만 부모를 향한 의무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건 시골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예금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오빠가 꺼낸 첫 마디는 집은 셋이서 나눠야지였습니다. 오 씨가 울분을 토하자 돌아온 대답은 그러니까 유언장이 필요했지였습니다. 결국 집은 법대로 나눠졌고 오 씨는 두 오빠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오빠들의 말이 더 잔인했어요. 이처럼 부모가 남긴 재산은 남겨진 자식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평생 감춰져 있던 마음속 욕심이 그 순간 폭발합니다. 엄마가 평소에 나를 더 챙겼다. 그 땅은 원래 내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파탄납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관계도 아닙니다. 상처만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따집니다. 돈 앞에서 멀쩡했던 형제는 적이 되고 수십 년의 정은 몇 줄의 재산 목록보다도 하찮아집니다. 뒤늦은 후에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결국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본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피보다 잔혹한 건 계산하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마주한 순간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철저히 남이 됩니다. 부모의 마지막이 곧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노년에 맞이하는 가장 쓰라린 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하루 종일 붙어 지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서먹할까?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저 사람은 늘 다르게만 받아들이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속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자란 가족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타인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김치 하나 나눠 먹고 겨울이면 한 이불 덮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경쟁을 겪었고 누군가는 시골에서 농사로 평생을 버텼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 생각도 달라지고 말투조차 어긋납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의도는 없어도 듣는 쪽은 내 삶을 무시하나라는 상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명절 자리에서도 대화는 공허하게 겉돌고 남는 건 침묵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2세 이성호 씨는 여동생과 연락을 끊은 지 벌써 6년째입니다. 젊었을 땐 누구보다 가까웠고 서로의 집에 아이 맡기며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씨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시절에 여동생이 무심코 던진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빠가 좀 더 똑똑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난 절대 그렇게는 안 살았을 거야.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존심은 짓밟혔고 그 이후 대화는 끊겼습니다. 생일도 제사도 따로 지내며 서로의 소식을 묻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했으면 흘려들었을 텐데 가족이 했으니 평생 못 잊는 상처가 됐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군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큰 다툼 때문이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쌓인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이 결국 공감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잠시 묶어둘 수 있어도 지금의 삶이 달라지면 공감의 끈은 금세 끊어집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라는 말은 오히려 칼이 되어 상대를 몰아세웁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피를 나눈 존재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쌓은 삶의 무게가 다르기에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린 가족이니까 당연히 통한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충돌은 커집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로는 지금의 거리를 메울 수 없습니다. 피가 이어져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형제는 결국 낯선 타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공감이 사라진 순간 시작됩니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멀어지면 형제도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결코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 아들은 왜 대학을 못 갔냐? 그 순간부터 오빠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건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금기를 깨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박사 학위 땄다더라. 그 집 애는 직장도 못 잡았다며? 자식 교육은 부모 하기 나름이지라는 말은 얼핏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교와 평가 그리고 뼈아픈 상처입니다. 가족이라 더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요?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겐 가장 민감하기에 그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칭찬도 불편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조카는 참 똑똑하네. 내 딸은 효자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 가슴에 조용히 칼을 꽂습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는 형제 간의 미묘한 위계를 만들어냅니다. 잘된 자식을 둔 형제는 은연중 우월감을 드러내고 어려움을 겪는 쪽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더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안부조차 멀리서만 전해 듣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속은 골마갑니다. 이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관계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최명희 씨는 언니와 6년째 왕래가 없습니다. 계기는 조카 문제였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취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언니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지 요즘은 부모가 얼마나 밀어주느냐가 달라지잖아.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최 씨는 아들의 취업 실패와 빚 문제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명절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뒤늦게 사과를 전했지만 난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 라는 변명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최 씨는 말합니다. 자식 문제로 멀어진 사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형제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자식입니다. 내 아이를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곧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상처는 더 깊습니다. 내 애는 왜 그러냐라는 말은 사실상 넌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만이 감당해온 고통과 사정이 담겨있는 영역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단순한 충고일지 몰라도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온 순간 마음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이후 아무리 미안하다 말해도 그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평생을 함께한 존재라 해도 자식 문제로 시작된 균열은 이름 하나로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더 강한 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건드린 순간 형제는 더 이상 같은 편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더 먼 타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라서 던진 말 한마디가 남보다 더 깊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동생이 했던 말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남이 했다면 웃고 넘겼을 텐데 내 동생이었으니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충 말해도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가슴에 더 날카롭게 꽂히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농담으로 들릴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평생 못 잊는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 동생만은 내 편이겠지라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작은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아픔이 됩니다. 넌 항상 그 모양이지, 그 나이에 그걸 몰라? 우리 애들은 절대 안 그래 같은 말들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난이고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그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을 던진 사람은 기억조차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 말에 왜 화를 내? 그건 그냥 농담이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마다 그 말을 곱씹습니다. 왜 내 가족이, 왜 내 형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순간부터 상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이 끊어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게 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6세 윤말순 씨는 둘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시절 언니가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던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더니 결국은 실패하네. 다른 가족들은 웃어넘겼지만 윤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언니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후 윤 씨는 언니의 연락을 피했고 몇 번의 사과 시도마저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에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언니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남이 했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언니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마음 한켠에서 그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며 던진 한마디가 결국 평생의 관계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무심히 던진 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됩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관계를 절단내는 경계선이 되어버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에 더 신중해야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무게를 잊고 쉽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잊습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다툼이 커서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무심한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바로 그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이 들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6번째 이유는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장만했을 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안 좋아 전세로 내려앉으니 오히려 언니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의 본 모습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잘 되면 진심 어린 축하보다 질투가 먼저 나오고 내가 힘들어지면 위로보다는 무시가 돌아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서 기대했던 만큼 그 배신감은 더 깊게 남습니다. 어릴 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으며 서로의 편이 되어주던 형제가 나이 들어서는 남보다 더 서늘한 존재로 변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5세 김영호 씨는 둘째 동생과 왕래를 끊은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했지만 결국 사업이 크게 성공해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씨는 동생에게서 축하 대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 운이 좋았던 거지. 형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 말은 칭찬을 돌려 말한 게 아니라 대놓고 업적을 깎아내리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김 씨는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무너지고 건물까지 팔게 되자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은 원래 안목이 없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김 씨는 그 순간 동생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의 곁엔 진심이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형제라도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내 슬픔에 위로 한마디 못한다면 그건 남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상처는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최인숙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젊을 땐 가난했지만 자녀가 공부를 잘해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했고 친척들도 부러워했지만 정작 언니는 요즘은 의사도 많다더라. 앞으로는 별거 아니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기뻐해 주길 바랐던 가족의 입에서 시기 어린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가 외국으로 떠나고 홀로 지내며 외로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최 씨는 다시 언니에게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무시가 돌아왔습니다. 너네가 멀리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손주 덕에 매일 즐겁다는 언니의 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언니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질투하고 내가 힘들면 위로는커녕 무시하는데 어떻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형제자매는 남보다 더 솔직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축하해야 할 때, 시기하고 위로해야 할 때 무시하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받은 시기와 무시는 남이 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성공했을 때 질투에 찬 눈빛을 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을 닫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무시 섞인 말을 들으면 다시는 그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단순히 삶의 길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무시하는 그 차가운 태도 때문입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편이 되지 못할 때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시기와 무시가 남긴 흉터뿐이고 그 흉터는 가족이라는 마지막 다리마저 무너뜨립니다. 형제는 가까운 듯 보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와 태도 앞에서 결국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됩니다. 여보, 은퇴했으면 이제 좀 쉬어. 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고 해?
아직은 일할 수 있잖아.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 불안하지 않지. 됐어. 이제는 젊었을 때 고생한 보상으로 딱 1년만 원 없이 놀아봐.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아껴두고 모아둔 돈이 결국 내 행복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쓸쓸히 일만 하다 은퇴 후에도 일터에 매달리면 결국 남는 건 병원 영수증과 한숨뿐입니다. 돈은 통장에 쌓아둘 때가 아니라 내가 살아 움직일 때 쓸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노년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며 그 순간만이 내 인생을 진짜 빛나게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아끼며 사는 건 산송장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끼고 참고 전략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에 어떤 결말을 맞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한 어르신은 젊어서부터 한 푼이라도 아껴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아내가 옷 한 벌 사자고 해도, 자식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그는 늘 돈 아깝다, 나중에 하자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쪼개고 아끼며 모은 돈은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남은 건 웃음이 아니라 한숨이었고 즐거운 추억이 아니라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졌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니 찾아오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본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며 시간을 죽이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점점 말수가 줄고 눈빛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없는 사람 같다며 그를 두고 산송장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치료비가 아깝다며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은 더 깊어졌고 쌓아둔 돈은 아무 의미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돈만 보고 살았더니 내 인생은 다 허무하구나. 나는 평생 산송장으로 산 거야. 반대로 아끼지 않고 자기 인생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의 노년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이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는 적금을 깨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일본 온천, 대만 야시장, 유럽의 골목길까지 발이 닿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또한 노래교실에도 등록해 마음껏 노래를 불렀고 친구들과 모여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돈 낭비냐고 수군거렸지만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써야 돈이지. 내가 누리지 못하면 결국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늘 생기가 가득했고 삶에 대한 자존감이 넘쳤습니다. 아끼며 산다는 건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스스로 가두는 족쇄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순간부터 나는 현재를 잃고 미래의 불안만 붙들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오늘의 행복은 사라지고 내 삶은 숫자와 계산만 남게 됩니다. 그 끝은 산송장처럼 숨만 쉬는 껍데기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즐겁게 쓰는 순간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내 손으로 돈을 꺼내 친구와 밥을 먹고 여행길에 오르고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돈은 쌓아둘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쓰는 순간 나의 영혼을 되살리는 불꽃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산송장처럼 되는 삶입니다. 남의 눈치만 보며 아까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선택해야 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웃고 지금 먹고 지금 떠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럴 때만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끼며 사는 건 결국 산송장이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돈을 내 인생에 과감히 쓸 때 나는 생기를 되찾고 진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산송장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의 축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아끼다 결국 병원비로 다 날려먹기 때문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김정호 씨는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알뜰살뜰 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는 좀 쉬시고 여행도 다니셔야죠라고 했지만 김 씨는 늘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늙기 전에 쓰면 되지. 지금은 아껴야 해. 그렇게 그는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집 대출 갚는데 노후 대비 저축까지 오직 아끼고 모으는 데만 인생을 걸었습니다. 통장에는 억 단위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고단한 얼굴이었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그저 하루하루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발병했고 합병증까지 겹쳐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젊을 땐 병원비 걱정 따위 남의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70을 넘기자 병원은 그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으로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더니 남은 재산마저 끝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병실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아낀 건가? 그때 흘린 눈물은 단순한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참고 아껴온 삶이 송두리째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통렬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젊을 땐 아끼고 모아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맞이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정작 내가 즐기지도 못한 채 병원비로 빨려 들어갑니다. 병원 수납창구에서 카드 긁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제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평생 누리지 못한 즐거움에 대한 원망과 한숨뿐입니다. 병원비는 잔혹합니다. 내가 아무리 단단히 준비해도 병은 예고 없이 덮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면 그동안 쌓아온 돈이 속절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온 돈은 결국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사에게, 약국에, 병원 장비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문제는 돈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껴둔 인생, 즐기지 못한 세월, 웃지 못한 추억까지 송두리째 병원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진짜 지혜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먹고 싶던 음식을 당당히 먹고 가보고 싶던 곳을 지금 떠나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게 낭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투자입니다. 내가 쓰지 못한 돈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거나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살아 숨쉬고 웃을 수 있을 때 그 돈을 내 기쁨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병실 침대에서 억울한 눈물 흘리느니 여행지 바닷가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편이 남는 장사입니다. 노년은 짧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끝없이 따라 붙습니다. 결국 아끼다 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병원 영수증으로 채우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내 손으로 누려야 내 인생이고 내 입으로 맛보고 내 발로 걸으며 경험해야 내 것이 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체면을 위해 쌓아둔 돈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쓴 돈은 기억으로 남고 웃음으로 남으며 진짜 인생으로 남습니다. 늦게 깨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을 병원 영수증으로 덮을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돈 쌓아두다 자식들 싸움판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이춘배 씨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고깃국 대신 맑은 국을 고르며 몇천 원을 아꼈고 명절에도 자식들에게 용돈 한 푼 더 주겠다고 자신의 옷은 몇십 년 된 외투로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좀 즐기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늘 나 죽고 나면 애들이 편하게 살면 되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은 집과 땅, 현금까지 합쳐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씨는 든든하다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자식 넷은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말로만 하던 다툼이 곧 폭언으로 번지고 결국 변호사를 불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은 효도와 감사가 아니라 형제를 갈라놓는 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잘못 남기면 독이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부모를 향해 공손하던 자식들이 부모가 떠나고 난 뒤엔 눈빛이 차갑게 바뀝니다. 서로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더 주겠다고 했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증인까지 세우며 의심의 칼을 겨눕니다. 집안의 밥상은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재산을 나누는 협상장이 되고 형제 인연은 돈 앞에서 처참하게 끊어집니다. 남겨진 부모의 이름은 고마움이 아니라 분쟁의 서류에만 오르내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애써 쌓아 올린 돈은 자식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 채 끝없는 원망과 증오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노년의 돈은 쌓아둘수록 위험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쓰지 못한 돈은 결국 자식들 싸움판으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손으로 즐기며 쓴 돈은 추억으로 남고 기쁨으로 기억됩니다. 돈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웃을 때 쓰지 않은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 피눈물을 부르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노년의 진짜 지혜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행복에 쓰는 것입니다. 먹고 싶던 음식을 먹고 보고 싶던 풍경을 보며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웃는 데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식에게 남길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평생 누리고 떠났다는 기억입니다. 그것이 남는다면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만 남긴다면 그 돈은 칼이 되어 형제의 등을 찌르고 결국 부모의 이름마저 흙바람 속에 욕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내 돈이고 내 행복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법정 다툼의 씨앗으로 남길 것인지 아름다운 추억의 향기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쓴 순간만 내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았던 부산의 김상도 씨는 젊었을 때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모으는 거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그는 누구보다 근검절약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이들 학원비와 집 대출 갚느라 자신의 옷은 몇 해 전 유행이 지난 헌 옷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어느새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인생에서 행복했다는 순간을 꼽으라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참느라, 아끼느라, 뒤로 미루느라 웃음보다 한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병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돈은 있는데 인생은 없네. 돈은 모으는 과정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쓰는 순간에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외식, 한 번의 선물에서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인생을 빛내는 불꽃이 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잔고가 늘어도 은행 통장에 숫자가 쌓여도 내가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회색빛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인생은 갑자기 색을 입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맛볼 때, 가보고 싶던 길을 걸을 때, 하고 싶던 취미를 즐길 때, 그 순간 비로소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그저 무덤 속까지 따라오지 못할 숫자일 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살려내는 건 내가 쓴 돈으로 만든 기억과 경험입니다. 병원비로 허무하게 날려버리기 전, 자식들의 다툼거리로 변하기 전, 지금 내 손으로 내 삶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친구와 웃으며 마신 커피 한 잔, 늦은 나이에 떠난 여행길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손주와 함께 사 먹은 아이스크림 하나가 통장 숫자 수천만 원보다 값집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인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아 집 2채를 마련했지만 정작 본인은 늘 움츠러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을 바꿔 해외여행을 결심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향했을 때 그는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야 살아나는 것 같다. 파리의 골목길을 걷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가 주지 못했던 행복이 돈을 쓴 그 순간 눈부시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돈은 쌓아둘수록 무겁고 쓸수록 가벼워지면서 내 인생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다 보면 결국 그 돈은 병원 영수증으로만 사라지거나 남겨둔 가족들에게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쁘게 쓰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위해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됩니다. 노년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모으지 말고 미래만을 위해 아끼지도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쓰는 돈, 내가 웃는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입니다. 돈을 쌓아둔 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 돈을 쓰면서 생생하게 웃고 떠나는 편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불태우는 불씨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금 쓰는 그 한 장의 지폐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돈을 쓴 순간만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건강할 때 쓰는 돈이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전북 군산에 살던 김종만 씨는 젊을 때부터 늘 전략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자 해도 건강이 허락할 때 나중에 가면 된다라며 고개를 저었고, 아내가 좋은 옷 한 벌 사자고 해도 돈 아깝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사자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며 모은 돈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은퇴하면 멋지게 쓰리라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무릎 관절은 이미 망가져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 당뇨와 혈압으로 인해 의사에게 여행은 금지당했습니다. 결국 평생 아껴 모은 돈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빠져나갔고 그토록 꿈꾸던 여행은 한 번도 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침대에 누워 내가 조금만 일찍 쓸 걸, 건강할 때 즐겼어야 했는데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쓴 돈만이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 입으로 직접 씹고 삼킬 수 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내 두 발로 걸으며 눈에 담을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눌 수 있을 때, 그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삶을 빛내는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몸이 망가지면 그 어떤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을 예약해도 병원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돈은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명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되자 그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건강할 때 내 돈을 내가 쓰겠다. 그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맛있는 스시를 먹으며 웃었고 오사카 거리를 걸으며 젊은 시절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바닷바람을 맞고 노후에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그림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돈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내가 왜 살아야 하죠?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의 값어치예요. 이처럼 건강할 때 쓰는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살찌우는 투자입니다.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쓰는 돈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아끼고 참다가 결국 병실에서 영수증으로 사라진 돈은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한 헛된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돈은 나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영수 씨는 은퇴 후 몇 년 동안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렵게 산다며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용돈조차 최소한으로 줄였고 외식이나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다 보니 통장의 돈은 늘어났지만 본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뼈아팠던 순간은 친구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이번엔 동해로 여행이나 가자고 제안했을 때 박 씨는 돈이 아까워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돈 좀 쓰면 안 되나? 왜 나는 늘 움츠러들어야 하지? 결국 그는 가진 돈이 있음에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며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지탱하는 힘, 내가 여전히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돈이 뒷받침될 때 빛을 냅니다.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시킬 수 있으면 내 삶이 여전히 주체적임을 느낍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작은 병원비에도 자식에게 전화해야 하고 친구와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자존감도 무너지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의 김정자 씨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작은 연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는 그 돈을 아낌없이 자신에게 썼습니다. 좋아하는 꽃꽂이 수업에 등록했고 매달 한 번은 근교로 여행을 갔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비싼 커피를 시켜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번 돈으로 마시는 커피야. 그렇게 살다 보니 그의 얼굴에는 주름보다 빛나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자존감을 지켜내서 행복하다. 돈을 쓰는 순간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내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삶은 주체성을 되찾습니다. 자존감이 살아야 인간관계도 당당해지고 외로움도 덜어지고 하루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자존감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 손으로 쓰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며 지갑을 닫는다면 그것은 결국 종이에 불과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 아니라 자존감을 잃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려야 하고 작은 선택조차 스스로 못하는 삶은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내 돈을 쓰는 순간 비록 작은 소비라도 내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돈은 나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난은 노년의 가장 큰 병이다. 인도의 사상가 타고르가 남긴 이 말은 돈이 없을 때 노인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행복의 기초는 마음이 아니라 생활을 지탱할 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위로의 말이나 좋은 생각보다 당장 먹고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만 삶이 유지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과 일, 가족 때문에 돈의 필요성을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으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통증을 참아야 하고 배고파도 지갑을 열면 동전 몇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존엄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은 바로 돈 없는 노인의 비참한 하루 일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내 삶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영호 씨는 올해 76입니다. 새벽 4시 눈을 떴지만 그것이 숙면에서 깨어난 게 아님을 본인 스스로 압니다. 잠든 시간보다 뒤척인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전세방의 벽지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난방을 켜지 않은 방 안은 새벽 공기와 다를 바 없는 냉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 씨는 늘 그렇듯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털어내며 기침을 내뱉습니다. 가래가 목에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성실한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쌓인 세금과 밀린 관리비, 그 사이에 터진 질병으로 모아둔 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챙기는 이웃 노인들과 달리 김 씨의 손에 쥐어지는 건 기초생활수급비 40만 원 남짓이 전부입니다. 방세와 공과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어 약은 살 수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깁니다. 새벽 4시 반, 뱃속이 타들어가는 듯 고파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어제 저녁 먹다 남은 김치 몇 줄기와 묵은 밥그릇 하나가 전부입니다. 전자레인지조차 고장나 오래전에 버렸기 때문에 차가운 밥을 그대로 삼켜야 합니다. 이가 성치 않아 씹는 것조차 고통이지만
배고픔에 떠는 몸은 그것마저 원합니다. 김 씨는 입안에서 밥알을 몇 번 굴리다 겨우 목으로 넘깁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며 사례가 들어 헛기침을 반복합니다. 마실 물 한 컵이 간절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조차 녹슨 파이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는 텅 빈 방 안에 앉아 잠시 휴대폰을 손에 집어듭니다. 새벽에 혹시라도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진 않았을까 무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만 화면은 고요합니다. 몇 달 전 명절에 잘 지내세요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들은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새벽 5시가 되자 창문 틈새로 들이치는 외풍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낡은 창틀은 틈이 벌어져 있어 신문지로 막아놨지만 바람은 막히지 않습니다.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다시 파고들지만 통증 때문에 오래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는 바위를 얹은 듯 무겁고 무릎은 쇠처럼 굳어 움직일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나는 듯합니다.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500만 원 넘는 수술비가 벽이 되어 그는 그대로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방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밖은 이제 서서히 동이 터옵니다. 붉은 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지만 김 씨의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기쁨이 아니라 또다시 버텨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만 또 견뎌보자. 그래도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 다짐 속에는 희망이 아닌 체념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아침 7시가 가까워오자 금천구의 허름한 빌라 단지 안은 이미 분주한 소리에 뒤덮입니다. 현관문이 철컥거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이웃집 부부는 아이 손을 잡고 학원 차량을 향해 서두르며 출근길 셀러리맨들은 들뜬 전화 통화를 하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러나 김영호 씨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두컴컴합니다. 창문을 열고 싶어도 찬바람이 무섭고 커튼 대신 덮어놓은 낡은 담요가 무게처럼 걸려 있어 빛조차 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불을 젖히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한참을 주저앉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냐? 그는 쓴웃음을 삼키며 벽을 짚고 일어나 간신히 싱크대 앞에 섭니다. 아침밥은 엄두도 못 냅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속은 비어 있고 그나마 남은 건 며칠 전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두부 반모. 이미 시큼한 냄새가 올라와 손이 멈춥니다. 버리기 아까워 그대로 다시 냉장고에 밀어넣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도 물 한 컵으로 때워야 합니다. 물 한 컵을 꿀꺽 삼킨 후 약통을 열어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모두 빈통입니다. 약국에 갈 돈만 있었어도라는 말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머리 뒤로 찌르는 통증이 밀려오지만 그는 의자에 기대어 억지로 숨을 고릅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몇만 원과 약값 10여만 원은 김 씨에게 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병원. 그냥 버티다 가면 되지. 아침 9시가 되면 복도는 조용해지고 집안은 더욱 고립된 감옥처럼 변합니다. 이웃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로 나간 후 김 씨의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하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떠올라 곧바로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지난달에도 전기세가 밀려 단전 경고장이 붙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창피해서 며칠간 현관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창문 너머를 바라보지만 골목을 지나가는 택배 차량,
아파트 경비원의 호루라기 소리는 모두 먼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그는 손에 쥔 낡은 휴대폰을 다시 켜봅니다. 혹시 자식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싶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바라보다가 곧 꺼버립니다. 바쁘다, 힘들다, 왜 자꾸 돈 얘기하느냐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도움을 청했다가 돌아온 건 미묘한 짜증과 피곤한 한숨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의 손가락을 멈추게 합니다. 10시 무렵 허기를 참지 못해 집 앞 구멍가게에 들러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그는 망설입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1,000원짜리 한 장은 그에게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버텨내야 하는 생명줄입니다. 결국 김 씨는 구멍가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메웁니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다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자신이 버스 운전대를 잡고 수십 년을 달리던 시절,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 앞에 내려주고 직장인들을 태우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는 똑같이 새벽을 맞아도 피곤함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고픔과 고독 속에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몇 시간을 버티다 보니 시계가 어느덧 12시를 넘어갑니다. 뱃속은 텅 빈 북처럼 울리고 온몸이 힘이 빠져나갑니다. 김영호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뒤적입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 이 돈으로는 마트에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지만 동네 경로식당만은 겨우 다녀올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김 씨 같은 노인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무료이거나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그곳을 가는 일은 늘 쉽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나는 스스로 먹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창피할까봐 고개를 푹 숙입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이미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지팡이를 짚은 모습, 그리고 서로의 주름진 얼굴이 거울처럼 보입니다. 모두 똑같은 처지라지만 김 씨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레 줄에 섭니다. 배고픔이 자존심을 눌러버린 순간입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밥 한 공기와 국,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 간혹 고기가 나온 날이면 모두가 눈치를 보며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 애씁니다. 오늘은 계란 프라이가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입에 넣으니 이가 시리면서도 속은 조금씩 풀립니다. 그는 밥알을 목구멍에 넘기며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냐, 오늘은 굶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식탁에 앉아 있으면 또 다른 고통이 스며듭니다. 옆자리 노인들이 하는 대화 속에선 대놓고 서러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내 아들은 한 번도 안 온다니까. 손주들은 얼굴도 모른다네. 병원 갈 돈도 없어 그냥 버티는 거지. 각자의 처지를 한탄하는 말들이 김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는 괜히 고개를 숙이고 밥만 빨리 삼킵니다. 눈물이 나올까 봐서입니다. 한 끼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 배는 채워졌지만 가슴은 더 공허합니다. 젊었을 땐 번듯한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가끔은 가족과 외식하며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백 원의 의지에 체면을 내려놓고 줄을 서야 겨우 한 끼를 해결합니다. 배는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얼어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앞 포장마차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사 먹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는데 김 씨는 그 장면이 부러우면서도 마음이 쓰립니다. 자신은 겨우 경로식당에서 얻은 밥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데 세상은 이렇게 밝고 풍요롭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방에 도착해 의자에 앉으면 점심을 먹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하지? 한 끼 해결했다고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기에 그는 늘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식당에서 채운 배는 몇 시간 못 가 다시 허기를 알릴 것이고 통장 잔고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점심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더욱 뼈아프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굶지는 않았지만 나는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끼도 해결 못하는 노인이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힌 순간이기도 합니다. 김영호 씨의 점심은 그렇게 씁쓸한 만족과 쓰라린 자존심 사이에서 마무리됩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다가오면 김영호 씨의 방 안은 더욱 적막해집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주방에서 풍기는 고기 굽는 냄새, 찌개 끓는 소리가 새어나오지만 그의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허전합니다. 점심에 경로식당에서 먹은 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배는 아직 허전하지만 저녁은 아예 포기하는 날이 많습니다. 한 끼를 이미 해결했으니 오늘은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겁니다. 그러나 속이 쓰리고 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하루 종일 무릎을 붙잡고 버텼던 탓에 관절이 불에 댄 듯 욱신거리고 허리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신음을 내뱉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의사는 무릎 수술을 권했지만 몇백만 원이 넘는 비용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진료비 몇만 원도 부담이라 동네 의원조차 찾지 못합니다. 방 구석 약통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는 약봉지만 남아 있습니다. 고혈압 약도 당뇨약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약국에 가려다 통장 잔액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냥 버티다 죽으면 되지라는 체념이 습관처럼 떠오르지만 막상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럼증이 몰려오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곧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눌려 사라집니다. 저녁 8시 무렵 텔레비전에서 건강보험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의료 혜택. 김 씨는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립니다. 서류를 챙겨 보건소를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처지에서도 약값 전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 길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 돈 없으면 어쩌려고 왔나라는 듯한 눈빛이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전원이 나가버린 고장난 찜질팩을 손으로 주물러 대충 덮어보지만 시원찮은 위로일 뿐입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장은 쿵쾅거리며 불안감을 키웁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발견해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웃과 왕래가 끊긴 지 오래라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몇 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가 웃고 떠드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따뜻하고 활기찬 풍경일 텐데 김 씨의 방 안은 정반대의 세계입니다.
그는 식탁이 아닌 낡은 의자에 앉아 물 한 컵을 홀짝이며 그 물로 배고픔과 통증을 동시에 삼키려 애씁니다. 그러나 물맛은 쓴 약처럼 쓰라립니다. 밤 9시가 넘자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병원은 못 갔구나. 내일도 못 가겠지. 가난이란 단순히 밥을 굶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픈 몸조차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 그 무력감이 노인의 저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의 끝자락, 김영호 씨의 저녁은 배고픔과 고통, 그리고 체념이 어우러진 잔혹한 시간이 됩니다. 밤은 김영호 씨에게 가장 잔혹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최소한 이웃들의 발자국 소리, 공원의 아이들 웃음소리라도 들리지만 해가 지고 나면 방 안은 숨이 막히는 듯 고요해집니다. 깊은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르며 흘러갑니다. 몸은 지쳐 쓰러지듯 눕지만 통증 때문에 편히 누울 수도 없습니다. 무릎은 불에 댄 듯 욱신거리고 허리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만 했나? 눈을 감으면 과거가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버스 운전대를 잡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퇴근 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업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애들만 잘 키우면 된다. 나야 뭐 대충 살다 가면 되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적금을 붓거나 작은 보험이라도 들어두는 모습을 보면서도 김 씨는 한사코 외면했습니다. 매달 몇만 원씩이라도 떼어놓으면 도움이 될 거란 걸 알면서도 눈앞에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늘 미뤘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준비하지 뭐라며 현실만 붙잡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절약이 미덕이라 믿었고 자신을 위해 쓰는 건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옷은 닳고 다른 작업복 한 벌로 버텼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거절했습니다. 여행은커녕 아이스크림 하나 제대로 사 먹은 기억도 드뭅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는데 정작 모아둔 건 없습니다. 생활비와 자식 뒷바라지에 다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찌르는 건 노후에 대한 계획 자체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내 몸이 버티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무너지고 나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젊을 때 조금만 내 노후를 위해 떼어두었더라면 지금처럼 하루 세끼조차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밤은 이런 후회를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경로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을 때 느낀 자존심의 상처, 약국에서 약값을 계산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순간의 굴욕, 이 모든 게 젊은 날의 무책임한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입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눈앞만 보며 살았을까? 왜 한 번도 내 노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답은 없습니다. 다만 밀려오는 후회와 자책만이 밤새도록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손 벌리기 싫어 그는 더 괴롭습니다. 젊을 땐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먹이고 입히느라 자신은 항상 뒤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할 자신조차 없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억울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준비하지 못한 대가라는 생각이 그를 더 옥죄어 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김 씨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바보 같은 인생이었지. 돈은 다 흘려보내고 정작 내 노후 하나 챙기지 못했으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도 다 내 탓이야. 그렇게 후회와 원망을 되뇌며 그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준비가 충분한가? 혹시 나도 저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후를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큰 돈을 모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 하나가 남은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돈이라도 비상금으로 따로 모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따로 봉투에 모아두면 한 달이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 됩니다. 당장 큰 돈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약값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돈을 따로 챙긴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끊고 생활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눈치 보며 체면치레도 하고 필요 없는 모임에도 나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밥 한 끼 대접하느라 내 주머니가 비는 순간 정작 내가 아플 때 쓸 돈이 사라집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쓰지 않고 나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부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동네에서 가볍게 몸을 쓰는 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글을 쓰거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재능을 살려 작은 강좌를 여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고 번듯한 수입이 아니라도 매달 몇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넷째,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치료를 미루면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져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일 걷기, 스트레칭,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절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대책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눌 단 한 명의 친구,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줄 이웃이 있다는 건 그 어떤 저축보다 든든한 자산입니다. 관계도 노후의 중요한 비상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비극적인 현실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준비는 할 수 없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준비 하나가 내일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늦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작은 비상금을 쌓고 내 건강과 관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